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회사가 손해를 봤을 때 조합원 개인이 노조와 동등한 책임을 지는 게 불합리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노동조합과 노조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입법 목적과 맞닿은 판결이라 파장이 예상됩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논란 속에 더불어민주당 도종헌, 박정 의원 등 7명이 추가로 중국에 갔습니다. 방중에 앞서 중국 대사 발언 한마디에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유국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 단장이 국회에 나와 일본 방류 전에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오늘부터 평일에는 매일 관련 상황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한꺼번에 하한가까지 급락한 상황과 관련해 주식거래 인터넷 카페 운영자 강모 씨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강 씨는 과거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대법원에서 나오는 잇따른 판결로 경영계와 노동계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불법 파업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 불법 행위 참여 정도에 따라 노조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각각 책임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고 선고했거든요. 그동안 법원은 함께 저지른 불법 행위니까 다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봤는데 이젠 누가 얼마나 어떻게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기업이 각각 다 계산을 해서 청구하라 이거죠.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주체별로 책임 정도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인정된 셈입니다. 노조 파업으로 1시간가량 공장이 멈춘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노조 측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죠.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은 듯합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차는 지난 2010년 11월 한 달 가까이 노조원들의 점거로 278시간 공장이 중단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조합원 4명에게 20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원심은 조합원들의 책임 범위를 노조와 같은 50%로 제한하고 현대차 측에 20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조와 조합원의 배상 책임을 동일하게 물어서는 안 되며 쟁의 가담 정도 등을 따져 각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책임 비율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의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책임 제한을 개별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인정한 첫 판결입니다. 또 노조가 지난 2013년 63분간 조업을 중단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현대차 측이 이긴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위법한 쟁의 행위로 생산이 줄었더라도 추가 생산을 통해 만회되면 처음 줄어든 생산은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노동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업계라는 것의 특성이 기본적으로 파업을 해서 생산량의 손실이 있더라도 잔업특근을 통해서 다 보충을 하기 때문에 주장했던 것들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유사 불법 행위가 확대될까 우려를 표했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이 와중에 대법원이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는 쪽의 판결을 내린 거죠. 오늘 선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심가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파업 손배소 판결에서 조합원과 노조의 책임이 달라야 한다는 새로운 판례가 나온 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어떤 취지로 봐야 할까요? 그간 개별 조합원이 지던 책임이 과도했다고 본 겁니다. 네. 법원은 관례적으로 노조 전체에 대한 연대 책임을 매겨서 각 조합원에게도 50%씩의 책임을 매겨왔는데요. 네. 이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조합원이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시달리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보면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핵심 조항이랑 거의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취지의 조항이 포함이 돼 있긴 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귀책 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럼 입법 전에 이미 관련 판례가 생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통상 모든 법리 해석의 기준점이 되는 만큼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부터 사실상 벌써 효력이 생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네. 나옵니다. 노동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요. 경영계는 산업 현장의 불법 행위가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심 대법관의 성향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번 판결의 주심인 노정희 대법관은 진보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 지난 2018년에 대법관으로 임명돼서 한 달 후인 오는 7월에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퇴임 전에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무리하게 추진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서둘렀다. 오늘 쌍용차 노조 소송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속노조가 배상해야 할 금액이 줄었더라고요. 네, 당초 33억 원대 배상금이 산정이 됐었는데 여기에 10년간 지연이자가 붙어서 총 100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이 원금 33억 원 중에 18억 2천만 원을 감액하라고 판결을 한 건데 네. 이 18억 원은 파업 당시에 쌍용차 측이 먼저 복귀했던 조합원들에게 지급했던 금액입니다. 아, 이렇게 되면 전체 배상액 중에 30% 이상이 줄게 되는데요. 감액된 이 금액이 쌍용차가 당시 파업과 관련 없이 임의적으로 지급했다고 볼 수 있고 파업 당시에 노조도 이런 지출이 있으리라고는 예상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판단을 대법원이 내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파업을 접기 위한 노조의 뭐 조건 이런 게 아니라 알아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제외해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심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예기치 못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표 입장이 곤란해진 가운데 먼저 간 5명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7명이 추가로 방중길에 올랐죠. 말 한마디에 외교가 끊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중국 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고 중국이 잡아준 일정에 맞춰서 티벳까지 방문하기로 한 만큼 우리 대표 야당이 중국에 이용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티벳은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늘 활용하는 곳이니까요.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종환 의원을 비롯해 추가 방중길에 오른 민주당 의원들. 중국 정부의 한한령 이후 문화관광 분야의 교류가 완전히 정상화되지 못했다며 한중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 한마디에 모든 외교적 교류가 끊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국을 찾은 민주당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귀국 전 기자회견에서 방중 성과를 밝히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중국의 단체 관광이 안 되니까 수요가 없기 때문에 관광 항공기 편수를 늘릴 수가 없는 거죠. 다행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외교부에서 상당히 전향적인 검토를 얘기를 해줬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돌발 발언으로 한중 관계 개선에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원래 취지가 퇴색될 기미가 보이자 수습에 나선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중 외교로 인한 민생경제 어려움을 부각하려다 외교적 역풍을 만난 이재명 대표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표님이 그 싱하이밍 대사 만나신 이후에 좀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가 어려운 때일수록 양국 정부와 각계 인사 간 소통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중국 방문에 힘을 실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중국에 간 의원들이 누구를 만나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관심이죠. 먼저 떠난 민주당 5명의 의원들은 중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은 물론 중국의 여러 민관 단체들을 만났다고 하는데 그중 한 곳,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태림 기자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방문한 중국의 민간 싱크탱크인 차하얼 학회. 해외 정재계 인사나 학자들과 교류를 도모하는 학술단체지만 공공외교를 명분으로 공산당의 통일전선 활동을 펼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술기관이지만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정치적 일종의 자문기구인데 중국 정부의 의지를 투영하는 그런 학술활동을 하는 기구다. 중국 내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의 하나로 우리나라 안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접점을 늘리며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2015년엔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감한 시기에 하나의 중국을 비롯한 자국 정책을 홍보하는 단체를 찾은 건 정치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 비용을 중국이 된다고 합니다. 뇌물 외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외교 참사를 넘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중국몽은 헛꿈에 불과하다며 외교 무능과 중국 굴종 의식의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림입니다. 지난달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시설을 시찰하고 온 유국희 단장이 국회 정무위에 출석했습니다.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오염수 분석 결과를 내놓겠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야당은 검증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압박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괴담이 퍼지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물었습니다. 우럭 등 우리가 먹는 수산물도 방사능 범벅이라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우럭이 없습니다. 수입 금지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당한 우려를 괴담으로 깎아내린다며 맞받았습니다. 시찰단이 갔다 오셨을 때도 갔다 왔는데 명단 공개 못한다, 뭐 했는지도 모른다, 이런 거를 아니 어떻게 설명을 정확하게 안 하니까 궁금해서 이야기하면 괴담이 됩니까? 현장 시찰을 하는 과정에서도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했고 자료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원안위에서는 종합적인 검토 평가가 안 나와 있는 상황. 유 단장은 방류가 다가오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해서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방류 전이죠, 그죠? 당연히 방류 전에 내야 합니다. 시찰단의 최종 검증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오염수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일본이 방류를 하기 전에 천일염을 사두려는 이가 많다는 보도까지 나오자 정부가 오늘부터 매일 브리핑을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우리 해역에서 나오는 수산물 이 천일염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브리핑을 하기로 한 건 그만큼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정보를 자주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 소통의 그 창구로서 여기서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 유통된 수산물 7만 5천 건의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안전하다고 밝혔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현재 우리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방사능 유출이 우리 해역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으로 우리 바다는 현재 안전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천일염 가격 급등에 관해 일부 개인 직거래가 증가한 것일 뿐 사재기 현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도쿄전력이 채취한 시료가 윗물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이 아니라며 IAEA 창간하에 채취된 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에서 5개 종목이 일제히 한가를 맞으며 제2의 SG 사태가 일어난 게 아닌가 놀란 분들 많으시죠. 검찰이 이번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를 전격 출국 금지하고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번 사태로 놀랐던 터라 사태 발생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조치한 겁니다. 먼저 신영빈 기자의 보도 보시고 어떤 인물인지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검찰이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온라인 주식정보 카페 운영자 강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또 강 씨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시켰는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지 하루 만입니다. 강 씨는 6,500명이 가입된 바른투자연구소란 카페를 운영해온 인물로 일제히 하한가를 찍은 방림과 동일산업, 만호제강 등의 종목 분석글을 카페에 올려왔습니다. 폭락 이후 제2의 SG 사태라며 배후로 자신이 지목되자 해당 카페에 글을 올려 자신의 가족도 피해를 입었고 하한가 사태는 증권사의 대출 제한 때문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5개 종목이 하한가에 진입하기 전부터 해당 종목에서 시세 조종이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불공정 거래 여부를 주시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이달부터 불공정 거래 특별 단속반을 설치한 금융당국 역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 거래소랑도 같이 지금 수사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국민들께 결과를 보여드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어쨌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G 사태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겠다며 호언장담했다가 한 달 반 만에 유사한 사태가 재발한 상황인 만큼 속도감 있는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신영빈입니다. 그런데 이번 하한가 사태의 배후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페 운영자 강 씨는 이미 주가 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SG 사태, 증권 사태 때처럼 통정 거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통장을 이용해 10,000번 넘게 주식을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며 시세 차익을 남겼었거든요. 그때도 지금도 강 씨는 경영권 확보를 위해 주식을 계속 매수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누군가 마음만 먹으면 주식시장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참 걸립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5개 종목 하한가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강 씨가 운영하는 투자 카페입니다. 동일금속 등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들을 추천하는 글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강 씨가 개인적 사유로 연락이 어렵다는 글을 쓴 직후 하한가 사태가 벌어졌고 뒤늦게 연락된 강 씨는 자신은 경영권을 얻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가를 만들어내려면 행동이 불가능하죠. 그럼 주가는 필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주가 조작을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일제히 하한가를 맞은 것도 SG 사태의 여파일 뿐 자신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거 사태 때문에 갑자기 전부 다 대출 중단시켜버린 거 지네 먹고 팔겠다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해서 손 놓은 거예요 그냥. 하지만 SG 사태가 나기 전에도 강 씨는 똑같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작년 12월에 이번 하한가 사태 일부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했고 강 씨는 투자자들의 패닉셀이 하락세를 키웠다고 해명한 겁니다. 심지어 강 씨는 유사한 사례로 과거 주가 조작 유죄 판결까지 받았습니다. 2014년부터 15년까지 공범들과 코스피 상장사 4개에 대해 약 10,000회에 걸친 시세 조종을 벌인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당시에도 주주 행동주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주식을 팔아 90억 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강 씨는 이번엔 주식들을 처분하지 않았다며 통정매매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주가 조작이 아니라 소액 주주 운동이었다.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져보죠. 경제부 최은미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액 주주로서 지분을 더 많이 확보해서 경영에 개입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을 한 건 아니다. 지금 이 얘기죠? 맞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종목에 대해서 내가 10년 이상 주주 행동주의를 위해 투자해왔던 종목이다. 이렇게 스스로 밝혔습니다. 카페 회원들에게도 조언만 했을 뿐이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강요한 적은 없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SG증권 사태처럼 회원들 통장을 자기가 받아서 대리 매매를 하거나 회원들 동의 없이 회원 명의로 대출을 일으켜서 뻥튀기 투자를 했던 것도 정황상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SG증권 사태 때처럼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하거나 뭐 찾아가서 나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네, 사실 어제 사건이 터지고 가장 먼저 강 씨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 봤는데요. 네네. 난리난 시장 상황과는 다르게 너무 조용했습니다. 강 씨가 사건이 터진 후에도 글을 올렸는데 댓글이 응원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요? 그러나 이번 하한가 사태로 강 씨와 관계없이 이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은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은 셈이죠. 어제 하루 동안 사라진 5개 종목의 시가총액만 5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럼 어제 그 하한가 사태는 왜 일어난 겁니까? 네, 카페 회원들에겐 독려만 했을지 몰라도 강 씨의 주장처럼 실제로 큰 손들과 함께 대대적으로 해당 종목을 장기간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사실은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 씨는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는데요. 파트너라는 표현을 썼어요. 큰 손 투자 파트너들과 장기간에 걸쳐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꾸준히 주식을 매입했고 가진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보니 증권사로부터 대출까지 받았는데 SG증권 사태를 계기로 증권사들이 보수적으로 돌변하면서 대출을 이렇게 저렇게 제한을 하니까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팔게 됐다라는 게 강 씨의 설명입니다. 그게 하한가로 이어지게 된 거고요. 파트너라고 지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만약에 주가 조작으로 판명이 되면 그분들도 다 공범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강 씨가 이 파트너들을 영입하는 과정에서 만들었다는 제안서를 한번 보시면요.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섬유회사 박림에 투자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지분 4%, 100억 원어치만 추가로 매수를 하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장부상 저평가돼 있는 물레동 부지를 매각해서 4천억 원 이상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강 씨는 이 파트너들과 꾸준히 박림 지분을 매입했고요.
지난해 12월에는 직접 주주총회에서 감사직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지만요. 그러면 과정만 보면 정말 주가 조작보다는 경영법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한 네. 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지만 강 씨가 주가 조작으로 유죄를 받은 전력이 네네. 있거든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면요, 심지어 당시에 유죄를 받았던 종목 중에 네. 이번에 하한가를 맞은 대한방직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당시에도 강 씨는 소액주주 운동을 했을 뿐이라고 이제 재판부에 항변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랬냐면요, 찾아봤는데 바로 주식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판결문을 보면 공범들과 종목을 정한 뒤에 서로 약속한 가격에 사고 팔며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통정 매매를 하고 주가가 2배 이상 오르면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라면 팔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갖고 있어야죠. 그런데 2배 이상 오르면 팔아서 수익을 실현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 결과 강 씨가 얻은 수익만 90억 원이고요. 아우. 일당 전체가 얻은 수익은 200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소액주주 운동을 표방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을 현혹해 주가를 띄우고 뒤로는 그걸 개미 투자자들한테 떠넘기면서 수익을 챙기다 덜미를 잡힌 셈이죠. 그렇다면 이번에도 관건은 주가를 끌어올린 다음에 주식을 팔아서 뭐 이익을 받느냐 이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물어봤는데요. 팔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가족들 계좌를 관리해주는 PB들 연락처를 기자들에게 주겠다. 그들에게 자신과 관련된 계좌를 공개해도 된다고 이미 말을 해놨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스스로 공개를 하든 검찰이 영장을 받아서 들여다보든 이게 핵심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만약 이번에도 겉으로는 소액주주 운동 운운하면서 뒤로는 주식을 팔아서 수익 내기에 바빴다면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익은 누가 본 겁니까? 네. 사실 이익을 누가 받냐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당연히 어제 주식을 판 사람일 겁니다. 네. 그게 강 씨인지 강 씨의 투자 파트너인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대량 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다가 누군가가 어제 이탈을 한 거고 주식을 판 거고 네. 그 이탈한 사람이 어제 파는데 성공을 했다면 그만큼 수익을 봤다고 봐야겠죠. 하한가를 쳤다고 해도 어제 주가가 최근 2년 새 최고점이었으니까. 그렇군요. 지금까지 최은미 기자와 뉴스 추적 함께했습니다. 줄줄 새고 있는 민간단체 보조금, 요즘 말이 많죠. 정부가 비영리단체, 민간단체 등록 요건을 처음으로, 그러니까 23년 만에 조사해본 결과 3곳 중 한 곳이 자격 미달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212개 단체가 10년간 한 단체당 평균 3,700만 원을 타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단체가 보조금을 받은 시점은 알아도 언제 해산했는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답답하죠.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 서울청사 근처에 있는 한 빌딩입니다. 이 건물 10층에는 행정안전부 비영리 민간단체 사무실 주소가 등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기관 사무실이 운영 중이었고 해당 단체는 행안부 직권으로 말소가 됐습니다. 행안부는 최근 전수조사를 통해 등록 요건을 갖춘 비영리 민간단체가 6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중앙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11,195개 비영리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3,771개 단체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861개는 자진 등록 말소를 했고 1,948개는 주소지가 없거나 활동을 하지 않아서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전수조사가 지난 2000년 4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이 제정되고 23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33%에 해당하는 자격 미달 단체들이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 지원 사업에 공모했더라도 걸러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포괄적인 의미의 정부의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을 또 얼마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실체가 없는 단체를 존치하거나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그러는 사이 지난해 기준 10년간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는 4,700개가 넘습니다. 행안부는 비영리 단체 관리 정보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주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요즘 응급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병원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숨지는 일들이 잇따랐죠. 이번 같이만 하면 그럴 일이 없을 듯합니다. 올해 처음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 응급의료 헬기도 한몫을 했고 사건을 큰 그림에서 보고 지시하는 중증외상센터 시스템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추성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방 헬기 한 대가 병원 옥상에 착륙합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 북부 지역에 도입된 응급 의료 헬기입니다. 잠시 뒤 대기하고 있던 의료진이 신속히 헬기에 올라탑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유압기에 몸통이 끼어 생명이 위독하다는 신고를 받고 긴급 이송에 나선 겁니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의료진은 우선 가까운 포천의료원으로 환자를 옮겨 긴급 수혈을 받게 했습니다. 또 이송 시간 단축을 위해 병원과 사고 현장의 중간 지점인 포천 종합운동장까지 환자를 옮기도록 했습니다. 환자를 태운 뒤 헬기 안에서 초음파 기흉 진단과 흉관 삽입 등 데미지 컨트롤을 진행하고 동시에 외상센터에 수술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환자가 사고를 당한 뒤 이 병원 수술실로 들어가기까지는 총 38분이 걸렸고 2시간 40분 만에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응급 의료 헬기가 없었다면 병원 이송까지 4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치료 시작 시간을 훨씬 더 당길 수가 있고 소방 헬기에 같이 타고 현장으로 같이 나가게 됐고요. 지역 외상 협력병원에서 치료를 하면서 저희들은 또 헬기를 타고 그쪽이랑 소통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가져가서 또 헬기에서 또 바로 이어가지고 또 치료를 계속하고 그다음에 또 시범 운영 중인 응급 의료 헬기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는데 중증 외상센터 시스템을 확대해야 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사례가 됐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박스오피스 1위 범죄도시, 2위 닥터 스트레인지, 3위 그대가 조국. 이렇게 영화 순위가 매겨진 적이 있습니다. 독립영화가 이례적으로 다른 내로라 하는 영화들을 제치고 3위를 차지했던 거죠. 그런데 경찰이 최소 100편이 넘는 영화의 관객 수가 조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규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관객 수를 허위로 집계해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영화관과 배급사 등 총 6곳을 압수수색한 경찰. MBN 취재 결과 경찰은 최소 100편이 넘는 개봉작들의 박스오피스 순위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작 의혹을 받는 100여 편의 영화에는 조국 전 장관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부터 할리우드 영화 맨인 블랙 인터내셔널, 슈퍼소닉 2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립영화부터 충무로 할리우드 대작까지 사실상 모든 영화가 순위 조작 의혹 선상에 오른 겁니다. 경찰은 관객이 없는 유령 상영으로 관객 수를 부풀리는 방식을 업계 관행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화 그대가 조국 배급사 대표 A씨는 SNS에 입장문을 내고 후원금을 통해 상영관을 확보했다며 추가 시간 대관료는 영화 티켓 발권을 통해 지불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티켓 발권이 곧 관객 수로 집계되는 만큼 A씨 해명이 사실상 허위 관객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무리한 뒤 영화관과 배급사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인 가운데 모처럼 활기를 띠던 여름철 극장가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나게 됐습니다. MBN 뉴스 이규현입니다.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홀로 사는 70대 여성이 숨졌습니다. 처음엔 화재로 숨진 줄 알았죠. 이 여성의 집안에서 타살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골목 사이로 구급차 한 대가 지나가고 소방차 2대가 연이어 출동합니다. 서울 양천구의 3층짜리 다세대 주택 2층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20분 만에 꺼졌지만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해당 여성은 혼자 살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돌아가실 분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사람이 좋았어요.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의심하고 오전부터 소방과 합동 감식을 진행했는데 집안에서 타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여성의 신체에서 상처와 함께 흉기로 보이는 물건이 불에 탄 채 발견된 겁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화재가 났던 시간 전후로 현장을 지나간 30대 남성이 수상한 행적을 보인 것을 파악했습니다. 남성이 특정된 뒤 과학수사대 차량도 현장에 도착해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흉기 추정 물건 내 지문과 DNA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이렇게 정의로운 분도 있네요. 경찰을 따돌리고 음주운전을 하던 남성 앞에 오토바이가 나타났습니다.
오토바이가 가로막자 차로 치고 달아나기까지 했는데 그런데도 이 오토바이는 도주 방향을 안내하며 경찰을 끝까지 도왔죠. 당시 긴박했던 추격 장면이 CCTV와 블랙박스에 그대로 담겼는데 붙잡힌 남성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게 이번이 6번째였습니다. 박상호 기자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를 향해 한 운전자가 손짓으로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알려준 겁니다. 사람이 비틀비틀하면서 차를 타더라고요. 따라가다 보니까 이 차가 이 차선 갔다 저 차선 갔다. 곧장 유턴해서 반대 차로로 넘어간 순찰차. 검은색 승합차를 가로막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갑자기 운전자가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100km에 가까운 속도로 지그재그 난폭 운전을 하고 불법 유턴까지 하며 순찰차를 따돌립니다. 그 순간 불빛을 내며 나타난 오토바이가 순찰차를 추월해 도주 차량을 쫓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오토바이가 승합차를 가로막았지만 운전자는 오토바이를 치고 또 달아납니다. 운전자는 이곳에 있던 화물차를 들이받고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차를 버리고 반대편 공원으로 뛰어서 도망갔습니다. 다시 시작된 추격전. 오토바이 운전자는 끝까지 쫓아가 경찰관이 붙잡을 때까지 도왔습니다. 음주운전 현행범 체포합니다. 붙잡힌 40대 남성은 음주 측정 거부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는데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면허가 취소되고 정지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갖고 2차 사고도 날 것 같았고 좀 그래도 좀 잡아야 되겠다고 그렇지 몸이 반응하는 것 같아요. 경찰은 검거를 도운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축제 때마다 분위기를 띄우려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놀이 많이들 하죠. 보기에는 좋지만 위험하기도 합니다. 폭죽 파편에 맞으면 자칫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인데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눈에 맞아 실명위기라고 하네요. 장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5세개 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춘천 막국수 닭갈비 축제 개막을 알리는 불꽃놀이입니다. 같은 시각 구급차가 축제장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도로가 꽉 막혀 대원이 가방만 챙겨 차에서 내려 현장으로 향합니다. 한 남성이 왼쪽 눈에 주먹만한 폭죽을 맞았다는 신고가 접수됐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지점은 폭죽 발사 지점에서 그리 멀지 않았습니다. 폭죽을 설치한 장소와 약 50m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곳에는 이렇게 폭죽의 잔해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탄피라고 이야기를 하고 탄피 맞아가지고 그렇게 될까 하는 좀 의심스럽긴 한데. 조직위는 주변을 통제했지만 관람객 일부가 통제를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을 지키던 소방대원 말은 전혀 달랐습니다. 통행이 통제를 했었어야 됐잖아요, 원래 직접으로. 근데 그게 안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이날 개막식에는 주최 측이 예상한 방문객 5천 명을 훌쩍 뛰어넘어 3만 명이 찾았습니다. 폭죽을 눈에 맞은 70대 남성은 각막이 찢어져 봉합 수술을 했지만 실명 위기를 배제할 수 없어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포, 도검, 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오후 5시 24분 대구 중리동 한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헬기 넉 대와 소방차 60대, 인력 170여 명을 동원해 진화에 나섰지만 강한 화염과 시커먼 연기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40분, 그러니까 4시간 만에 오는 마을버스. 이걸 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동네 구석구석을 누비는 마을버스가 승객이 줄고 기사 구인난에 고육과 국면까지 겹치며 운행할수록 적자가 거듭되니 운행을 줄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불편한 건 시민들이겠죠.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마을버스 차고지입니다. 한참 운행해야 할 오전 시간이지만 운전기사가 없어 멈춰서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 41대 버스 중 10대가 이렇게 주차장만 차지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나마 운전을 하는 기사들도 상당수가 70세 이상의 고령입니다.
젊은 기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변 시군에 중고경제하고 있는 급여나 복지 수준이 더 좋은 그런 그 업체로 지금 이직을 하기 때문에 올해 초에도 지금 고령 운전자분들이 체력적인 부담을 느껴서 그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된. 승객 감소에 따른 경영난까지 겹치면서 경기도 고양시 마을버스 420대 가운데 118대가 이렇게 멈춰섰습니다. 운행 횟수가 줄어 배차 간격이 늘면서 일부 구간은 4시간을 기다려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버스 기다리는데 조금 오래 걸려서 택시 타고 이렇게 출퇴근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배차 간격이 길어지다 보니까. 서울 역시 매출 감소로 마을 노선 250개 중 196개 노선이 2019년보다 운행 횟수를 20% 가까이 줄였습니다. 부산시도 마을버스 업체 54개 중 43개 업체가 지난해 적자를 기록하는 등 운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버스가 어려움을 겪는 원인 중 하나로 환승제도가 꼽힙니다. 대중교통 다양성과 활성화로 환승 이용객은 많이 늘어난 반면 환승 손실액 보전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퍼스널 모빌리티도 확산되면서 이제는 거의 이제 고사 직전까지 이렇게 내몰린 상황이거든요. 환승제도의 불합리한 배분 구조를 마을버스에 합리적으로 해주는 방향. 마을버스도 시내버스처럼 준공영제로 운영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지자체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상황. 마을버스가 줄어들수록 서민들의 이동권도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와 업체, 시민이 머리를 맞대고 마을버스가 사라지기 전에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했지만 암으로 세상을 떠난 고 노진규 선수 기억하십니까? 당시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이 수술을 미루고 출전을 압박했었다. 그래서 치료 시기를 놓쳤다는 인권위 판단이 나왔었는데 전 부회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실이 MB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정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2등으로 달리던 선수가 기회를 보더니 순식간에 바깥쪽 코스로 앞선수를 추월합니다. 2010년대 쇼트트랙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한 고 노진규 선수입니다. 노 선수는 지난 2013년 말 왼쪽 어깨에 뼈암의 일종인 골육종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지난 2016년 2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 선수는 종양이 커진 상태에서도 수술을 미루고 당시 출전을 강행했습니다. 티켓 따야 되는데 저희가 상황이 안 좋아서 좀 어쩔 수 없었던 것도 있고요. 참고하는 거니까 그냥. 그런데 출전 강행의 당시 빙상계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의 압박이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고 조사에 착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전 부회장이 상당히 관여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전 부회장은 인권위가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국가를 상대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술하고 결정하고 하는 부분은 저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거는 가족들이 결정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고. 1년 만인 지난 9일 1심 법원은 전 부회장 대신 국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 선수가 고통에 못 이겨 올림픽까지 포기하려 했지만 전 부회장이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는 등 구체적으로 압박한 정황이 존재한다고 법원은 인정했습니다. 전 부회장이 항소할 경우 출전 강행 압박이 있었는지를 두고 2심에서 다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사회기자임 정태용, 한범수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춘향 맞죠? 네, 그림 한 장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나이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뭐 한 30에서 35? 양반집 딸 같고요. 네. 이게 28 청춘 16쯤 되는 춘향입니다. 여고생 7명을 모델로 삼아서 그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그렇게는 안 보이거든요. 물론 뭐 사람마다 보는 눈은 다르겠지만. 네. 그런데도 이 그림이 춘향 사당의 영정으로 그대로 봉안돼 논란입니다. 춘향 사당은 남원 광활로에 있고요. 지난달 거기서 이몽룡과 춘향이 처음 만난 날을 기념하는 춘향제가 열렸습니다.
춘향이가 이몽룡이랑 연애하던 시절이면 어쨌든 10대잖아요. 그때 이미지를 좀 잘 살렸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네, 예산 1억 7천만 원을 들여 만든 영정이어서 다시 제작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18세기의 시점에서 우리가 좀 검토를 해야지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추진 과정이나 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 약간 또 자기의 의도나 이런 것들을 밝히겠다. 그러면 대안으로 걸어놓을 그림은 없나요? 없지 않습니다. 그림 2장 나올 텐데요. 왼쪽은 1961년에 그렸고 오른쪽은 1931년에 제작됐습니다. 둘 다 춘향사당에 봉안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보관 중입니다. 왜요? 왼쪽 그림은 친일 논란 작가가 그려서 떼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오른쪽 그림 다시 걸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역 시민단체도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 반응은 갈리긴 하는데 대체로 좋지 않았습니다. 변사또, 향단, 월매 등을 언급하면서 비꼬는 내용이 많았습니다. 작가분이 조만간 해명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상세한 설명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 키워드도 이어서 볼게요. 뭐가 살벌할까요? 일단 이것도 사진을 먼저 보시죠. 닭강정이죠? 네. 얼마 주고 먹어야 할까요? 문제 좀 많이 내시네 오늘. 한 5,000원? 네. 이거 17,000원짜리입니다. 가격이 살벌하다 이거였네요. 저 정도면 누가 봐도 바가지인데 어디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지난달 열린 남원 춘향제 야시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까도 춘향제 아니었어요? 거기에요. 좀 문제가 많았는데. 네. 이게 끝이 아니고요. 또 다른 피해자가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올렸습니다. 각각 18,000원짜리 파전 그리고 4만 원어치 바베큐입니다. 바가지 상술이 좀 도를 점점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비싸게 받았죠. 시중 가게들과 비교했는데 차이가 큽니다. 한눈에 봐도. 그렇네요. 네, 남원시 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문제가 있다고 되면 다른 행사라든지 그게 이제 참여할 수 없도록 배제를 해야 될. 얼마 전 수원 화성행궁에서도 생수병에 소주 넣어 파는 거 하면 바비큐 요금 과하게 받아서 문제 있었잖아요. 네. 이 지자체들이 지역 축제 찾아와 달라 많이들 얘기하는데 방문객들 바가지 안 쓰도록 조치하는 게 먼저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음입니다. 아내 호소에도 법정 구속된 남자 누굴까요? 자, 대중음악계에서 유명한 인물이죠. 네, 마스크 쓰긴 했는데 작곡가 돈 스파이크 씨. 맞습니다. 네, 마약 투약한 혐의 수차례 받았죠. 네, 실명은 김민수 씨고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에서 10여 차례 필로폰 투약한 혐의 받았죠. 심지어 재판 중에 과거에도 대마초 흡연 등 동종 혐의들로 이미 처벌받았던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공분이 더 크게 일었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 어떻게 기대하세요? 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 없으세요? 앞서 1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풀려났는데 오늘은 그냥 법정 구속됐군요. 이 신혼인 아내가 선처를 바라며 탄원서를 제출하기까지 했지만 결국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네. 재판부는 여러 명을 불러 필로폰을 투약하는 등 재질이 상당히 나쁘고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곧바로 법정 구속됐고요. 네, 엊그제도 마약 소식 다뤘는데 오늘 또 다루게 됐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기자 M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년 만에 열린 역대 최대 규모의 한미연합 합동 화력 경멸 훈련을 주관했습니다. 첨단 무기가 위용을 뽐내는 가운데 서서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황재원 기자입니다. 우리 군 K2 전차가 굉음을 내며 적에게 치명타를 날립니다.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도 화력전에 가세합니다. 우리 군 최신의 전투기 F-35A는 빛이 나는 플레어탄을 잇따라 발사합니다. 6년 만에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린 화력 경멸 훈련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적의 선의에 의존하는 가짜 평화가 아닌 우리의 힘으로 국가 안보를 지키는 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미군 F-16과 그레이 이글 무인기 등 첨단 전력 610여 대와
장병 2,500여 명도 참여했습니다. 또 제1연평해전 승전 24주년을 맞이해 윤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북한 도발에 주저함 없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대규모 야전 훈련에 참석한 건 8년 만으로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잇따른 상황에서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를 마치고 귀국하는 가운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협력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아프리카를 출발해 이탈리아로 향하던 난민 어선이 그리스 인근 해역에서 전복돼 최소 79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땐 이미 배가 거의 보이지 않은 상태. 100여 명이 구조됐지만 700명 이상이 탑승하고 있었다는 얘기도 나오는 만큼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최근 몇 년 새 발생한 최악의 난파 사고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그리스 남부 피로스에서 80km 떨어진 바다. 그리스 헬기 구조대가 구조선으로부터 사람 1명을 끌어올립니다. 리비아에서 이탈리아로 향하다 전복된 난민 어선의 구조 현장입니다. 현지 당국에 따르면 최소 79명이 숨졌고 100여 명이 안전지역으로 이송됐는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알기 어렵습니다. Φοβάμαι ότι θα είναι και μεγαλύτερος γιατί ήταν μεγάλος ο αριθμός των επιβαινόντων στο σκάφος, πολύ μεγαλύτερος από τη χωρητικότητα που είχε το συγκεκριμένο πλοιάριο. 구조 헬기 도착 당시 이미 가라앉은 어선은 최대 길이 30m 정도로 유럽의 한 구조 지원 단체는 750명이 탑승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국제이주기구는 사고가 난 어선 경로에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식적으로 파악된 사망 실종자 수만 17,0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Another example of the need of member states to come together and create orderly, safe pathways for people forced to flee and for comprehensive action to save lives at sea and reduce perilous journeys. 그럼에도 지난 3월 기준 리비아에서만 약 70만 명이 이탈리아로 불법 이주를 시도할 정도로 점점 더 많은 난민이 위험한 경로에 몸을 맡기는 실정입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조금 전 외국인 관광객 3,000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인천항에서 아주 특별한 치맥 파티가 열렸거든요. 몇 년 동안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겼었는데 이젠 코로나19가 끝난 게 실감이 납니다. 노승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맥주 수천 캔이 박스에 담겨 옮겨집니다. 준비된 치킨은 무려 1,400마리. 드넓은 주차장엔 수천 개의 테이블이 차려졌습니다. 대만과 홍콩, 베트남 등 10개 나라에서 온 외국인 관광객 3,000명을 위해 마련된 인천항 치맥 파티장입니다. 사회자의 신호에 맞춰 참가자들이 동시에 잔을 듭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의 발길이 뚝 끊긴 이후 외국인이 한데 모이기로는 국내 최대 행사입니다. 2016년 3월 중국인 6천여 명이 인천 월미도에서 열었던 치맥 축제에 이어 인천시는 다시 한번 관광객들에게 치킨과 맥주를 무료로 제공했습니다. 근처 시장도 모처럼 들어온 대량 주문에 활기를 띠었습니다. 요새 다들 상인들이 어려운데 지자체에서 이렇게 큰 행사를 열어주셔서 저희 상인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고 저희도 활성화되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관광객들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었다며 만족해했습니다. 这次来到韩国来游玩，非常开心。没想到还这么幸运的赶上了炸鸡啤酒节。无论是炸鸡啤酒节的气氛，我觉得非常热烈，非常享受，并且这个炸鸡的味道也特别好。如果以后有机会的话，我还希望能来这儿。 인천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더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을 통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면 가장 피해를 보게 될 것, 바로 수산업계죠. 후쿠시마 원전 사태 때처럼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큰 수산단체들이 방류 이후에도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겠다며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지금 코로나19 때보다 더 안 팔린다면서요. 장명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수산물 1번지 경남 통영입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이곳 어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직접 만나봤습니다. 제주에서 통영으로 건너와 40년 넘게 물질을 해온 베테랑 해녀 강홍란 씨는 일본의 원전오염수 방류에 일감이 끊길까 걱정입니다. 보면 소비자들이 안 잡수잖아요. 이걸 작업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거를 안 하면 자식들이 우리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근 위판장 분위기도 확 달라졌습니다. 최근 생선과 어패류 등 대부분의 어획량이 줄어든 여파도 있긴 하지만 중도매인이 유통하는 물량 자체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도소매에서 그냥 아예 나가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아무리 안 좋다고 해도 코로나 시국이었지만 이렇게까지 장사는 안 되진 않았거든요. 수산업계는 2011년 일본 원전 사고 당시 수산물 소비가 40% 준 것처럼 소비 비축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수산단체들은 우리 수산물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정부와 별도로 우리 수산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고 소비 불안을 야기하는 불확실한 정보에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고 수산물 소비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수산단체들은 또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을 위해 대대적인 수산물 안전 캠페인과 함께 소비 촉진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필요보다 재미를 더 우선시하는 고객을 펀슈머라고 합니다. 밀가루나 구두약 상품으로 만든 맥주가 바로 펀슈머를 겨냥한 상품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일반보다 9배나 더 큰 컵라면 같이 크기나 소리 등 소비자의 다른 감각을 겨냥한 제품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없어서 못 팔 정도라네요. 재미를 쫓는 소비,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편의점 업체가 지난달 내놓은 컵라면입니다. 기존 제품보다 9배 가까이 큰 크기가 소비자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필요보다는 신기함으로 승부한 제품인데 하루 만에 처음 생산한 5만 개 제품이 전부 팔렸습니다. 심지어 중고거래 가격은 3배나 더 줘도 구하기 어렵습니다. 편의점 잘 안 들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바로 팔렸는데 반으로 자른 사진을 공유하는 젊은 층을 겨냥해 크림이 가득 든 빵이나 고기 패티를 4장이나 넣은 햄버거도 등장했습니다. SNS로 재미있는 경험을 공유하는 펀슈머 취향의 제품은 품목을 가리지 않습니다. 제가 든 이 캔맥주는 참치캔처럼 뚜껑을 열면 소리가 나는 방식으로 차별화했습니다. 점포별로 찾는 소비자들이 늘자 업체들은 또 다른 재미에 대해 고민합니다. 현재 수준으로는 아마 2, 3주 내면 다 소진할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컨셉이라든지 그렇게 다양하게 낼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펀슈머 마케팅은 장수 브랜드들이 젊은 소비자에게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가려 요즘 자주 활용합니다. 하지만 재미만 좇는 마케팅은 자칫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습니다. 호기심에 샀더니 맛도 없고 바로 버렸다. 이런 후기들이 등장하게 되면 한순간에 차갑게 식어버리거든요. 단기간 화제는 일으킬 수 있는데 지속성이 굉장히 짧아서 재밌고 즐거운 이미지를 소비자에게 심어줘 불황 속 소비 심리를 살리려는 펀슈머 마케팅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조금 전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고체 연료 ICBM 화형 18형을 시험 발사한 지 63일 만의 도발로 군 당국은 미사일 재원과 사거리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후 당의 쇄신 작업을 이끌 혁신기구 책임자로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했습니다. 개혁적 성향과 원칙주의 성품 등을 고려해 만장일치로 김은경 교수를 혁신위원장으로 정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교수는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지냈고 2015년엔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무 감사위원으로 일했습니다. 긴박한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맞서는 소방관들에겐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하겠죠.
미국 소방관들의 신조처럼 돼버린 유고 위고란 말은 네가 가면 우리도 간다. 널 버리고 가지 않는다는 결연한 동료애를 담고 있습니다. 경륜을 갖추는 간부의 리더십 그리고 그를 따르는 대원들의 모습은 결국 시민의 생명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있게 하죠. 전북 소방본부에 한 소방서장이 부하에게 수년간 갑질을 일삼았다는 내용의 투서가 접수됐습니다. 부당한 업무를 지시하고 폭언을 했으며 이에 항의한 직원은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팀장급 직원들은 줄퇴직했다. 현장에서 수십 년 고된 활동을 하면서도 소방일을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 서장을 만나곤 매일 사표 던질 생각을 할 정도로 괴로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투서를 접수한 소방본부가 의혹이 불거진 소방서의 모든 직원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 실명으로 적게 한 겁니다. 심지어 소속, 계급, 성명, 서명까지 다 기재하지 않으면 해당 제보는 무효로 처리하겠다고 했죠. 갑질 피해를 당한 소방관에게 신분을 밝히라니 이게 말이 될까요? 익명의 투서에는 이미 갑질 피해 사례와 부하 직원이 받은 인사상 불이익 등이 A4 용지 9장 분량으로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 소방본부가 경위 파악보다는 내부 고발자가 누구냐를 캐는 데 더 치중한 것이라는 비난이 줄을 이을 수밖에요. 지배하거나 복종하지 않으면서도 무엇인가 하고 있는 사람만이 참으로 행복하고 위대하다. 자신의 과오는 반성하지 않고 아랫사람 길들이기에만 혈안이라뇨. 소방대원들은 동고동락 정도가 아니라 생사를 같이 하는 동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이 과연 출동 현장에서는 손발이 제대로 맞을까요? 소방을 바라보는 국민은 또 불안합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갑질 처벌보다 제보자 색출이 먼저 였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1년 늦게 열리는 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이제 꼭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회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 항저우를 윤석정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은빛 우주선을 연상시키는 이곳은 항저우 e스포츠 센터입니다. 包括呢绿色节能这个材料，整个一个呢是一个钢结构，因为钢结构可以打造这个令人赏心悦目的外形和造型。同时呢，我们比较流行的就刚才说的电致变色玻璃。 4,500석 규모의 경기장 중앙에 달린 대형 사면 스크린을 통해 관객들이 더욱 생생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e스포츠에는 모두 8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작은 연꽃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곳은 테니스 경기장입니다. 지붕을 열고 닫을 때 마치 연꽃이 피는 듯하다고 대회 조직위원회는 설명합니다. 这个小莲花的顶，它的8片花瓣是可以绽放开的。如果当它这个整个顶盖打开的时候呢，它从上面看起来就像是一朵绽放的莲花，所以呢，它也叫做小莲花。 수영센터에선 다이빙 연습이 한창이고 스쿼시 경기장도 대회 준비를 마쳤습니다. 항저우 시내에서도 아시안게임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 관광지 서호엔 마스코트 조형물이 관광객들을 맞이하는 가운데 공식 기념품 가게엔 손님이 붐비고 도심에선 아시안게임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마음이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슬로건 아래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됩니다. 항저우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스포츠 탈장 수술을 받은 축구대표팀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내일 페루와의 평가전을 벤치에서 시작합니다. 출전도 불투명한 상황인데 첫 승에 도전하는 클린스만 감독의 대안은 과연 뭘까요? 최영규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나선 손흥민은 러닝과 공 뺏기 훈련까지 정상적으로 소화했습니다. 수술 여파에도 손흥민은 출전 의지를 보였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손흥민은 100%가 아니라며 선발 명단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Yeah, but we count every day on him, which is normal. So we take it one day at a time. We hope that he still gets on the field.
중원에서부터 최전방까지 자유롭게 움직이며 공격 전개 작업을 도맡은 손흥민의 빈자리는 미드필드에서는 이강인이, 전방에서는 부상에서 돌아온 황희찬이 메울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재도 군사훈련으로 빠져 공백이 생긴 수비진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활약하는 박지수 등 새 얼굴들이 출전을 준비합니다. 내년 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도 손흥민과 김민재가 없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만큼 이번 페루전은 플랜 B를 점검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영규입니다. 오늘 늦은 저녁까지는 대기가 불안정해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영남 지역으로는 최대 40mm가 지나겠습니다. 이 소나기가 그치고 밤부터는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산지와 서쪽 지역으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동시에 기온도 크게 치솟겠는데요. 내일 서울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는 30도를 웃돌면서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그만큼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춘천이 30도, 대전은 31도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32도로 오늘보다 3에서 6도가량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일부 내륙 지역에는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